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사상과 철학을 나가게 되고요. 오늘 이제 2시간 정도 해서 대부분 이제 그 정치 파트까지, 정치사까지 끝났는데 경제사가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제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저 경제사 강의를 들어갔나요? 거기는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상을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가 근대하고 현대 요 개념이 좀 구분이 돼 있어야 되고, 그걸 구분해서 그 시대 분위기만 익히면 그게 어느 그 시대에 이 사상이 왜 등장했는지 이런 부분들 여기 좀 전체적으로 체계가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문제가 또 남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몇 개 안 넣었지만 그런 부분들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언제 등장했죠? 네, 근대 초창기에 등장했죠. 근대 초기와 근대의 시작과 더불어서 자본주의가 등장했는데, 근대 초기에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그 큰 문제가 발생해서 터진 게 그게 바로 경제 대공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경제 대공황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옹호한 이제 그 경제학자가 애덤 스미스고요. 그리고 그걸 또 극복해서 새로운 경제 운영, 그 자본주의 운영 방식을 제기한 사람이 케인즈예요. 그래서 그 운영 방식이 수정 자본주의에 해당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는 또 자본주의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이렇게 되고, 그게 또 석유 파동을 한번 또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신자유주의라는 게 등장해요.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자유주의가 일으킨 문제로 이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흐름을 크게 3단계로 나누고, 1단계는 이제 우리가 자유방임주의라 하고 경제 대공황으로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수정 자본주의라 하고 석유 파동으로 박살났어요. 3단계가 신자유주의가 등장했고,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고통을 겪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각 시기별로 자본주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가치가 강조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치를 이해할 때 진보 보수 얘기하죠. 나는 진보다 보수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나는 이 세력을 좋아하니까 보수, 이 세력을 좋아하니까 진보,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진보 이념이 뭐고 그다음 보수 이념이 정확히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셔야 이제 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과도 다 관련돼서 좀 정리가 좀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초기 자본주의다 이름을 붙여놓을게요. 산업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한 자본주의가 초기 자본주의에 해당하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일단 우리가 요거를 운영하는 원리가 자유방임주의예요. 자유방임주의.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자유방임주의에서 중요한 단어는 자유예요. 자유는 누구의 자유냐면 개인의 자유고, 특히 개인의 재산권의 자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을 자기 이익 기준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근대 초기 사회다, 이렇게 되고, 이때 자유를,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시대 분위기가 이때 근대 초기예요. 그 분위기 파악 못하고 빵을 한번 훔쳐가지고 이렇게 27년 산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우리가 소설 속에 나오는 장발장. 그러니까 우리가 빵 하나 훔쳐갖고 27년 사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은 그 시대에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빵을 훔쳤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인식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부여한 절대적 권리인 재산권을 침해했다, 건드려서는 안 될 걸 건드렸다 해서 굉장히 이제 크게 인식을 한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개인의 재산권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고, 방임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역할이에요. 내버려 둔다, 이런 내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하게 두고, 그 국가는 방임하는 것이 이 당시 시대 분위기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를 좀 이해를 할 때, 여기는 이제 모든 수요를 다 합친 거하고 총공급을 다 합친 거를 좀 체크를 하면, 이 총수요가 많던 그런 시대예요. 총공급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총수요와 총공급이 계속해서 같이 늘어나면서 하는 것이 경제 성장이고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총수요가 많은데 총공급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는 국가를 발전시켜서는 뭘 늘려야 돼요? 네,
총 공급을 늘려나가야 되는 거죠. 총공급을 늘려서 총수를 빨리 따라가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유방임주의가 목표로 하는 거는 총 공급 증대예요. 총공급 증대. 그래서 총공급을 증대시켜서 결국에는 이렇게 총수를 따라가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 이게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자본주의의 목표는 총공급 증대고요. 그걸 어떻게 달성할 거냐? 자유방임주의로 개인에게 모두 맡기고 국가는 가만히 있으면 개인이 알아서 생산을 늘려나가서 총공급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믿던 시대가 바로 자유방임주의에 해당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여기서 자유방임주의는 정부의 역할이 커요, 작아요? 정부는 방임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작은 정부로 가게 됩니다. 작은 정부로 운영하면서 정부는 가만히 있고 개인의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면 개인들은 자기 돈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서 총공급이 증가할 거다. 그런 사회는 발전할 거다. 이게 자유방임주의입니다. 됐죠? 요거. 그러면 이 자유방임주의는 총공급을 증대시켜 성공했느냐? 엄청나게 성공해요. 그래서 이걸로 총공급의 엄청난 증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주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총공급이 크게 증가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터지게 되냐면 이게 총경제 대공황이 발생해요.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는데 1929년도로 보통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경제 대공황은 경제 대공황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에요. 우리가 이 경제 대공황이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총수요보다 지금 총공급이 훨씬 많은 이런 상황이 경제 대공황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공급을 늘리는데 너무 늘어난 거예요. 총수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돼 버리니까 총수보다 총공급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생산을 많이 했는데 안 팔리게 되고 재고가 남게 되는 이런 상황 되죠. 재고가 남으면 기업은 어떻게 돼요? 기업은 파산이 되겠죠. 그럼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도 파산이 되는 것이고 주가는 폭락하게 되는 거고 기업 문을 닫게 되게 실업은 늘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게 1929년도에 발생한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 대공황의 본질은 이거예요. 총공급이 총수를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공황 상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번엔 뭘 늘려야 돼요? 총수를 늘려야 되죠. 근데 저 자유방임주의는 총수를 늘리는 방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자유방임주의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수정자본주의예요. 수정자본주의의 목표는 뭐가 될까요? 총수를 증대시키는 거. 총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수정자본주의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그럼 자유방임주의를 조금 수정해서 운영을 해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자유방임주의인데 여기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게 둡니다. 자유를 제한 가능하도록 인정해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네. 이제는 개인의 자유는 인정하되 사회성 공공성이 넘어서게 되면 제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가 크게 나서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정부가 방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 총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게 되는 그 사업이 뭐냐면 그게 바로 뉴딜 정책이에요. 뉴딜 정책이 바로 공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미국의 루즈벨트가 한 이런 이제 정책이에요. 뉴딜 정책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 그래서 우리가 뉴딜 정책 이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케인즈가 되는 거고 여기에 해당한 사람은 애덤 스미스. 뉴딜 정책, 우리나라에서도 뭐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당시에 미국이 이제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 댐을 건설한다든지 다리를 건설한다든지 도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공기업을 통해서 많이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도 무너졌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은행도 무너졌죠. 나머지 주체는 지금 정부밖에 없단 말이죠. 정부가 공기업을 만들어서 도로 건설하고 다리 건설하고 댐 건설해서 그런 것들을 생산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총수요를 늘려나가는 이런 방식. 이게 이제 뉴딜 정책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했었던 것이 뭐가 있는 4대강? 4대강도 하나의 뉴딜 정책에 속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수정자본주의가 큰 정부를 바탕으로 해서 총수를 증대시키는 정책이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사업들을 주로 이야기한다.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확대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하는 이런 정책을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수를 늘려나가면서 이제 이런 이제 공항의 문제를 점점 해결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되는데, 이게 이 공항의 문제가 수정 자본주의를 이렇게 뉴딜 정책으로 나는 건 그나마 가장 건전하게 간 방식이고, 총수를 늘리기 위해서 19세기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어떻게 했어요? 식민지를 통해서 총수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원료 산지이기도 하고 시장이기도 한다. 그 시장이 총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쳐나는 공급 능력을 어떻게 해요? 식민지에다 갖다 해소하는 이런 경우가 강제로 팔아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식민지를 하게 되는 이런 것이 공황 때문에 발생한 이런 상황이 되고, 1차 세계대전도 공황 때문에 발생해요. 왜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 왜 공황 때문에 발생했어요? 지금 넘쳐나는 게 총공급 능력이죠. 이 총공급 능력을 군수산업으로 돌려요. 무기랑 이런 거 다 만들어요. 세계적 규모의 전쟁을 치러요. 그러면 엄청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게 경제가.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하게 되는 여기 참전한 나라들은 대부분 군수산업을 일으키게 되면서 공급 능력을 걷다 퍼부어대요. 그리고 세계적 규모의 전쟁에 참여해요.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돌아가서 경제가 엄청나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가 누구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의 GDP 50%가 군수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뉴딜 정책 그나마 좀 건전한 공공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든가 식민 지배가 다 이것 때문에 발생한 이런 상황들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일로 무너져요? 이게 석유파동으로 무너집니다. 석유파동. 석유파동은 1차 석유파동이 73년도, 2차 석유파동이 78년도예요. 1차 때는 우리가 별로 타격을 안 입었는데 이 2차 석유파동 이때는 우리가 직격탄을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석유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 생산비가 다 올라요. 그죠? 그러면 총공급 중에서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총공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총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총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서 생산이 줄어요. 생산이 줄면서 실업이 늘어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총공급이 감소하니까 물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실업의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 단어 하나 알아놓으세요. 생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를 하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 해요. 그래서 경기 침체를 스태그네이션, 인플레이션의 합성으로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이 단어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 플러스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 동시에 발생한 이런 일이 석유 파동 때문에 발생해요. 보통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물가가 가라앉고요. 물가가 높아지면 경기 침체는 해소돼요. 보통은 그래요. 근데 이거 좀 석유 파동 때는 경기 침체랑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서 최악의 경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냐?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해결책은 문제의 원인이 분석되면 해결책은 나온 거예요. 원인이 분석되면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총공급이 감소해서 생긴 문제죠.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총공급을 증가시켜야죠. 그죠? 그래서 총공급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 파동 이후로 인해서 총공급 증대의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 대공황 이후에 무엇의 증대 필요성이 발생했어요? 총수 증대 필요성이 발생해서 총수를 증대시키는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한 거고, 석유 파동 때문에 총공급 증대의 필요성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데, 그럼 총공급 어떻게 증가시키느냐? 해봤잖아요. 저리 갑시다라고 아무도 말 못해요. 왜냐하면 저걸로 경제 동화로 개박살 났잖아요. 저리 가자라는 얘기 못하지만 저리 조금만 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를 가자, 이거 못해요.
근데 새로운 자유를 다시 추구하자 해서 신자유주의로 가자 하는데 결국엔 저리 가자는 얘기예요. 저리 가는데 자유방임처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살짝 좀 이거보다는 저쪽으로 좀 갑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거의 목표는 총공급 증대가 목표가 됩니다. 총공급 증대가 목표가 돼요. 이걸 위해서는 작은 정부로 가야 돼요? 큰 정부로 가야 돼요? 이거는 작은 정부로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수요 증대는 큰 정부로 가야 돼요. 총공급 증대는 작은 정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매칭이 돼야 선택지 해결할 때 이게 딱딱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어를 좀 해봅시다. 용어. 경제 정책에서 자유방임, 총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작은 정부를 하고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자 하는 이 이념이 뭐냐면 보수 이념이에요. 이게 보수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런 총수요 증대를 증대시켜 나가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보 이념에 해당합니다. 진보 이념. 그래서 보수와 진보는 경제 정책에서 총수요 증대 방안을 강조한다. 진보. 총공급 증대 방안을 강조한다. 보수. 이렇게 되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 보수.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진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수와 진보가 그렇게 돼.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도 그런 이념 쪽에 이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보수 정권이 내세운 정책들, 진보 정권이 내세운 정책들이 다 여기랑 이제 일관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자유주의는 보수의 진보예요. 보수죠. 근데 저 보수랑 다르다 해서 신보수주의다라고 돼요. 신보수주의가 여기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 신보수주의를 영어로 네오 컨서버티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네오콘이에요. 그래서 네오콘이 이제 네오 컨서버티브를 준말이고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됩니다. 네오콘. 네오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 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1990년대에 등장을 해서 사실은 저때 등장했어요. 근데 루즈벨트한테 선거에 지게 되면서 잠적돼 있다가 소급파동 때 등장했다가 이제 90년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 세계화를 주도한 사람도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누구예요? 부시가 가장 이제 그때 세계화를 90년대 세계화를 주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지, 이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에 해당하는 정책들을 좀 체크를 하면 영국에서 신자유 정책을 썼던 추상 마가렛 대처 추상에서 대처리즘이 이제 신자유 정책에 해당해요. 대처리즘. 그래서 이게 민영화, 공기업을 다 민간 기업에게 넘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자유 정책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미국에는 누가 있어요? 영국에 대처가 있다면 미국에 내가 있다 하는 거. 미국의 신자유 정책을 썼던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레이거노믹스 이렇게 해요. 레이건의 경제학이다 해서 레이거노믹스 이렇게 이제 펼치는 거. 영국에 대처가 있고 미국에 레이건이 있다면 한국에는 내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자유 정책을 썼던 대통령은 MB노믹스. 그러니까 MB노믹스라고 붙인 거는 다 신자유 정책을 이 공식 용어예요. MB노믹스 있고. 한국에 MB가 있다면 일본엔 내가 있다. 누구예요? 아베노믹스. 이게 다 신자유 정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들이 다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에 해당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붙게 되고 MB노믹스, 아베노믹스 다 신자유 정책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해두시면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예전에 MB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했던 분 중에 정운찬 교수가 있어요. 서울대 총장하고 이제 정운찬 교수가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그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냐면은 한국의 케인즈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그분이에요. 한국 케인즈. 근데 케인즈는 어디예요? 요거잖아요. 요거란 말이죠. 근데 MB 정권에서 국무총리직을 수락했어요. 근데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당신은 한국의 케인즈라는 사람이 왜 보수주의 정권에서 국무총리직을 수락했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MB랑 독대를 해서 얘기했는데 내 경제학과 맞는 부분의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얘기할 수 없다 이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4대강이에요. 4대강은 뉴딜 정책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게 이제 여기 이거에 해당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걸 이제 추진하고 이제 물러나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면은 이제 다 그게 다 이념이 맞는 이런 상황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보와 보수,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런 것들을 이 흐름으로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개인을 강조한다 하게 되면 이 소기자본주의 우리가 봅시다. 보수 진보로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 보수 진보. 보수죠. 자유총연맹 보수단체예요, 진보단체예요? 자유총연맹은 자유를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보수단체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회를 강조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진보단체가 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름만 보더라도 이름만 봐도 이게 진보인지 보수인지 이런 것들은 용어로 좀 잘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저기 아까 문제 푼 거, 안 푼 거 넘어간 거 있었죠? 우리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8번에 이제 1929년 10월 24일에 검은 목요일이다 불리는 이날 주식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주가 폭락하고요. 미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파탄을 이루었다. 은행 파산되고 공장 문 닫고 농산물 가격 폭락하고 실업자들이 발생했다. 이게 바로 경제 대공황이에요. 경제 대공황. 예. 그럼 이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루즈벨트가 쓴 정책은 이게 바로 뉴딜 정책이다. 그래서 경제 대공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이 등장하였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이 경제 대공황 상황이다. 루즈벨트는 이제 뉴딜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였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12번 문제 봅시다. 뉴딜 정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미국의 루즈벨트가 추진한 정책이다. 맞는 것이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여서 실업자를 구제하였다. 공공사업, 뭐 테니스 강요 개발 사업, 댐 사업, 도로 사업, 건설 사업 이런 것들 있죠. 공기업을 통한 한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였다. 요거 좀 체크하시고요. 요거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복지는 이거는 보수 이념이에요, 진보 이념이에요? 이거는 진보 이념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뉴딜 정책은 케인즈, 진보 이념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뉴딜 정책은 큰 정부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4번이 틀리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다 했나요? 다 끝났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 체제와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우리가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근대하고 현대를 나눠서 다음에 사상사도 정리가 되고 철학이 정리될 거예요. 근대 이념은 요겁니다. 요거. 요 시대 분위기가 근대 이념이에요. 그 다음에 현대는 요 시대 분위기예요. 요 시대. 그 이후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거 없고요. 이렇게 해서 현대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근대하고 현대 이념 가치관만 좀 정리를 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지만 이것만 좀 구분해 놓읍시다. 개인과 자유와 평등.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좀 깨져요.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좀 깨집니다. 그럼 서로가 충돌하는 경우인데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게 이제 근대 이후의 사회 특징인데, 자유와 평등 중에서 자유를 조금 더 중시하는 시대는 근대예요, 현대예요? 이거는 근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현대사는 평등의 개념으로 조금 더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 개인을 강조하는 것은 이거는 근대가 되는 것이고, 사회를 강조하는 것은 이거는 현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시장과 정부, 시장을 강조하는 것은 이거는 근대가 되겠고, 정부를 강조하는 거는 여기서는 현대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효율성과 형평성,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거는 근대가 되겠고,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은 현대가 됩니다.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이렇게 뭐 개인과 사회는 시장과 정부의 효율성, 형평성, 뭐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현대가 되겠죠. 그래서 효율성은 경쟁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게 되고, 여기서 형평성은 주로 복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게 되는 뭐 이런 시대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근대 이념에 이제 해당하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사회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현대 이념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사회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해당하는 지금의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 세 개 있습니다. 일본,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해당해요. 뭐 하나 하려면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한 세 나라죠. 사회민주주의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어디예요? 이게 이제 유럽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유럽.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이 근대하고 현대에 등장을 했고, 지금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근대 이념이 조금 더 많이 강조가 돼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현대 이념, 현대는 유럽 사회는 이제 굉장히 차분한 이런 사회가 되죠.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얘기들이 주로 뭐예요? 분위기가 어떻대요?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이렇게 치열하다, 이렇게 되는 이런 건데, 이게 이런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이고, 유럽사는 굉장히 차분하죠. 조용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를 이제 추구하게 되면서 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근대 초창기의 이념들, 현대 이념들이 이렇게 좀 배치가 되고, 지금 각 나라들이 어떤 것을 좀 더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지는 이런 상황이 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제일, 이 세 나라 중에서 복지가 그나마 제일 발달한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 세 나라 중에 복지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기엔 따라가지 못하지만 여기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잘 돼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하고, 우리가 오늘 이제 뭐 시간이 좀 남은 매스컴 진도를 좀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다가 좀 이게 끊겨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좀 끝내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철학하고 사상 그거를 좀 먼저 하고, 그리고 매스컴은 이제 마지막에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예, 뭐 진도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